입시가 우리말을 잘하기 때문에 엄마들도 방심을 하는 거예요. 영어 발음이 안 좋아도 당황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일상적으로 사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딱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시험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반적인 국어 영역은 크게는 뭐 비문학 영역, 뭐 문학 영역, 문법 영역, 이거를 아우르는 단어, 어휘 영역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네 가지 영역을 잘 해나간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신이나 수능을 잘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미스 포인트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참 잘 안 되는 거고, 입시가 크게 바뀐 거는 아니에요. 국어 하나로만 보면. 그게 의미하는 바를 어머니들께서 아시면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의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요, 입시 준비가 어렵다는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방학 특집으로 각 과목별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로드맵, 달라지는 입시 포인트와 함께 설명드릴게요. 제 1편은 국어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자TV에 오랜만에 다시 나왔는데요. 오늘 매우 실용적인 얘기, 써먹을 수 있는 얘기 위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댓글이 달려요. 소장님 편에. 국어하면 레전드 편으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영상들이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시고 국어를 가장 쉽게 설명해 주실 분은 누굴까 고민하다가 소장님 함께 모셨습니다. 국어가 그 성적이 그 집을 팔아도 못 올라간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방송을 보시면 집을 팔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내시면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집값 버는 건가요, 오늘? 팔 필요가 없죠. 팔아도 못 올라가는데, 그거는 그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고,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좀 초등학교 때부터 긴 과정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지, 그 사회나 과학 과목처럼 지금 시작해서 6개월 후에 성적이 그것도 올라갈 수는 있어요. 지금 입시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좀 긴 호흡으로 가면 국어에서만큼은 요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지난번에는 학년별 로드맵 위주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엔 영역별로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역별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문학 먼저 해볼게요. 결과적으로 국어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거의 99%가 비문학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비문학의 영역이 수능에는 있고 사실 내신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수능에 있는 비문학이 왜 중요하냐면, 내신에서 우리 학교 아이들이 수능을 잘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지가 국어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과 과정에 있지 않은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수능 비문학 문제를 차용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서, 비문학을 모르면 내신도 문제가 생겨서 비문학이 수능에만 있는 거지만 내신까지 커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비문학 준비 미리 하셔야 되는데요. 비문학을 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휘가 없으면 못할 거고, 두 번째 독해력이 없어도 못할 거예요. 여기 두 가지에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현실로 들어가 버리면 비문학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얘가 아는 게 없어 못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비문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휘하고 배경 지식을 쭉 같이 키우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독해는 읽다 보면 생겨요. 그 독해하는 기술을 배운다는 거는 고등학교 때 해야 될 일일지 모르겠지만, 어휘하고 배경 지식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어휘는 어떻게 하느냐? 별거 할 거 없어요. 그냥 학교 공부 충실히 하는 정도로 기본적인 어휘는 다 이루어져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고학년 때 독서를 할 때 문학 독서는 아이의 기쁨을 위해서 하시고요. 아이가 이제 사람에 대한 이해, 이런 본질적인 인성을 위해서 하는 거고, 비문학 독서는 따로 갈 필요가 있다. 그때 제 1번으로 하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세계사예요. 세계사 중에서도 서양사. 역사를 모르면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을 모르면 요 두 개가 쭉 올라와서 철학이 이어지거든요. 그게 나중에 칸트로 만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베이컨으로 가고 플라톤은 그 데카르트로 가요. 그걸 다시 합쳐진 게 칸트여서, 역사상 정말 훌륭한 철학자 5명 꼽으라고 하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데카르트, 베이컨, 칸트.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새로운 게 없다. 그 사람이 다 해놨다. 요거를 알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의 모든 문화나 철학이나 상식이나 이런 것들은 동양적인 것보다는 서양적인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민주주의도 그렇고 자본주의도 그렇고 다 서양에서 생겼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한테 꼭 읽혀줬으면 좋겠다는 책은
서양 세계사. 그거를 재밌게 만화로 읽든 뭘 읽다 보면 이 아이의 배경 지식에 커다란 기초가 생깁니다. 예.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세계사 정도만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중학교로 올라가면 이게 이제 바뀐 입시하고 조금 연결시켜 나오는데 교과부에서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유불리가 좀 있는 주제는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을 갖고 유사한 지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중등 사회하고 과학을 제대로 공부해 놓는 게 배경 지식에서는 매우 도움이 되는데 문제풀이식보다는 좀 긴 문제로 예를 들어서 보이샤르의 법칙이라고 하면 과학에서 그냥 문제 푸는 정도가 아니고 보이샤르의 법칙이 뭐고 그게 어떤지에 대해서 길게 네. 수행평가할 때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사회도 마찬가지로 그 작업을 많이 해놓으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낯설지가 않은 거죠. 네. 나는 이과로 갈 거니까 과학에는 물화생리 했잖아요. 과학을 중요시 여기고 나는 사회는 중학교 때까지 보고 끝이야 예. 라고 했는데 이제 2028 입시부터는 통합사회가 공통과목이 되기 때문에 예. 통합사회 70%가 중등사회거든요. 예. 사회를 공부할 때 조금만 의욕을 가지면 통합사회에도 플러스가 되지만 예. 국어 비문학에 매우 플러스가 돼요. 왜? 고등학교 때 비문학에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네. 경제지문, 예. 법지문, 네. 철학지문인데 중등사회에 상당히 많이 다뤄요. 예. 그래서 그때 공부할 때 이게 국어하고 통합사회에 같이 연결된다라는 생각으로 배경지식을 쌓아가면 중학교 때 큰 문제 없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중등 교과서를 더 잘 보라는 말씀이세요? 네, 교과서를 사회? 잘 보고 네. 그다음에 교재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때쯤에는 예. 세계사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뭐 이런 책 있어요. 철학책은 제가 이것저것 애들 가르치려고 네네. 비문학 때문에 철학을 가르치는 거지 뭐 철학과 가려고 철학을 가르치는 건 그럼요. 아니잖아요. 예. 세상에서 가장 쉬운 철학책. 제 이름도 되게 좋잖아요. 아까도 세계사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최대한 자연 철학자부터 시작해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다음에 에피쿠로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칸트, 베이컨까지 아니면 제일 최근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그 서양 철학자들, 그러니까 뭐 멜로, 뽕띠에 하버마스까지 네. 다 들어가 있어요. 철학사인데 그다음에 중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네. 꼭 그러니까 저학 초등학교 이건 고학년 때 읽기엔 좀 부담스럽고 경제 지문이 아이들을 극도로 고통스럽게 만들거든요. 기회비용이 뭔지 아니면 뭐 외부 효과가 뭔지 금리가 뭔지 중학교 선생님이 중학교 사회 시간에 그거를 아이들이 이해하기 좋게 설명해 주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제가 경제학과를 졸업했지만 경제학과 다닐 때 교수님이 설명한 거를 듣고도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말 경제학을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 보기에 최고 좋은 책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우리나라 제가 이제 제 지도교수 선생님이 쓴 책인데 열린경제학. 그게 이제 아니 중학생이 보기 어려운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그걸 풀었어요. 그러니까 신문의 기사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면 읽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면 되게 좋아요. 비문학인데요? 네. 그러니까 배경식이 중요한데 네네. 그걸 꼭 글로만 보는 게 아니고 오갈 때 철학에 관련된 거를 되게 쉽게 설명해 놓은 유튜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그 경제학에 대해서도 그 내가 원하는 걸 딱 치면 키워드를 치면 그걸 너무너무 쉽게 설명해 주는 유튜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 이렇게 듣고 다니면서 몸으로 익히는 게 되게 좋은 게 외워가지고는 내 거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비문학 공부하는 방법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보면 시중 출판사에서 나오는 비문학 문제집이 많이 없어요. 그냥 있는 건 다 풀어보자. 그냥 뭐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 몇 건 되지도 않으니까 푸는데 시간도 수학보다 훨씬 적게 걸리니까 각 출판사에서 나오는 비문학 문제는 다 풀어보자. 그럼 초등 때부터 비문학 문제집을 푸는 게 낫다고 보시는 왜냐면 입장이신가 봐요? 푸는데 시간이 안 걸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노력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예. 그걸 하느냐 이걸 하느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그거 다 푸는데도 뭐 한두 달도 안 걸릴걸요. 조금씩만 풀어도. 문제 권수가 몇 개 없어서 물어보는 방식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걸 다 풀고 나면 수학 공부하는 거에 한 50분의 1만 해도 다 풀 수가 있거든요. 뭐 중2, 중3 때부터는 옛날에 나왔던 비문학 문제들 있잖아요. 그걸 그냥 틈틈이 일주일에 한두 개씩 푸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배웠던 경제 지식, 철학 지식 이런 것들이 이게 넘어가기 시작해요. 붙어 돌아가서 저절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중학교 사회나 과학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문학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학은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국어 공부를 얘기할 때 문학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문학은 그야말로 국어 교과서를 쓴 사람들이 국문학자들, 국어 교육과 선생님들이 쓴 교재이기 때문에 초1부터 고3까지 매우 체계화되어 있어요. 교과서가. 학교 공부만 따라가면 됩니다. 문학이 이렇게 심플한가요? 네, 문학은 네네. 따로 준비한다는 게 네네. 넌센스예요. 문학 뭐 지문을 찾아본다든지 책을 찾아본다든지 그러니까 그러지도 않아도 돼요. 그런 게 그렇게 하면 좋을 거라는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초등이나 중등의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인데 네. 막상 고등학교 때 수능을 보거나 내신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그야말로 아까 얘기했던 사변적이에요. 문학 작품 찾아보지 말라. 봐서 나쁠 건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시간 대비 비효율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 애가 시간이 많아서 예. 전 문학책을 다 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걔가 영어도 해야지, 수학도 해야지, 과학도 해야지 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실용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는 예. 다 잘해야 되지. 국어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때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를 잘 보는 문학은 예. 모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몰입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네. 때. 네. 그걸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시에 대해서 나와. 네. 그러면 시에 대해서 문제를 몇 개 풀어보거나. 네. 네. 초등학교 때는 표현이 뭐 비유하는 표현 뭐 이렇게 나오고 네.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은유법, 뭐 직유법 이런 네. 식으로 나오는데 이 말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연극도 나오면 연극의 몇 요소, 그 다음에 뭐 1인칭 작가 시점부터 시작해 소설 이렇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기승전결 나오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를 보면 이 단원에서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이 다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습서를 보면 앞에 그 나온 내용들을 문제화 다 시켜놨어요. 지문을 읽고 자습서에 있는 문제를 풀면,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지난번에 어느 출판사 네네. 교재를 얘기해가지고 그 출판사 교재 잘 팔리고 있기도 네네. 한다는데 저도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중학교 올라가면 자기 교과서에 있는 자습서로 충분하고 초등학교 때는 그냥 교과서와 자습서로 충분해요. 그러면 교과서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여러 계속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자기네 네. 학교에서 가르치는 네. 자습서와 네. 중간고사를 대비하거나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만 제대로 공부하는 걸로 네. 문학적인 개념들은 완전히 다 커버가 돼요. 그러면 거기서 성적대별로도 상관없고요. 성적이 천차만별일 거잖아요. 학생마다. 근데 국어 성적은 생각보다 레인지가 넓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위로 몰려 있거나 예. 아주 못하는 애가 중학교 때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수학이나 과학은 예. 잘하는 애가 못하는 애가 학원 다니거나 선행하거나 예. 심화 하나에 따라서 전혀 못 풀거나 그런데 국어는 얘도 많이 안 하고 나도 많이 안 해서 성적치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아요. 내신에서는. 여기서 바뀐 게 문법이에요. 네. 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지만 고1 때 1학기 때 의문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맞춤법 통일한 뭐 이부터 시작해서 맞춤법서부터 시작해서 문법의 가장 어려운 파트가 고1 때 다 나와요. 그래서 내신 국어에서 이 문법에서 어렵게 나와서 등급을 가르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문법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 수능에서는 5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문법 공부의 시작점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초등학교 저학년서부터 6학년 때까지 모든 교과 과정의 끝부분에 문법이 나옵니다. 쪽문법으로. 그래서 학교 공부를 하면서도 문법은 다 배울 수가 있는데 문학은 어떻게 보면 독해력, 문학 독해력, 시 독해력, 네네네. 고문 독해력, 네네. 그다음에 소설 독해력이라고 하면 비문학은 완전 독해력이잖아요. 느낌상 문법은 암기 영역이 많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계속 단원마다 몇 단원에 하나씩 문법 사항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모아놓지 않으면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중학교 때 단원 끝날 때마다 비동사도 나오고 동명사도 나오고 가정법도 나오는데 문법책을 따로 공부했잖아요. 왜? 까먹거든.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는 교과서를 공부하면서 문법을 충분히 배울 수 있고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 네. 이제 문법책 하나를 잡고 이거를 수능 때까지 가져가겠다는 마음으로 보고 또 보고 문제 풀고 보고 또 보고 암기하고 과정을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은 게 고1 내신에서 거의 99%의 학교가 문법이 킬러예요. 중학교 1학년 때 문법책을 공부를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문법책을 하나 잡거나 중학교 2학년 때 기본 영어를 하나 잡거나 맨투맨을 잡거나 뭘 잡더라도 잡고 옆에 두고서 꾸준히 반복했던 것처럼 네.
중학교 올라가기 시작하면 네. 문법책 한 권을 잡는데 매우 자세한 문법책을 예. 잡고 그거를 고3 때까지 중학교 때는 내신 공부할 때 그 문법책을 네네. 보고 예. 고등학교 때도 내신 공부할 때 문법책을 보고 고3 때까지 그걸 계속 돌려버리면 국어가 100점 만점에서 11점이 문법이거든요. 수능에서요? 네, 수능에서.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이 11점을 다 맞으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문법을 이렇게 중학교 1학년부터 준비를 했었을 때 오히려 국어를 문법적으로 달다 외우고 이런 방식에서 흥미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자, 흥미는 문법 부분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질려버려서 놓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뭐 틀린 방법은 아닌데요. 네. 재미 갖고서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문학하고 네. 비문학은 재미 영역이 어느 정도 있지만 예. 문법의 영역은 영어에서도 문법 공부할 때 짜증나잖아요. 저는 우리말을 잘하기 위한 국어가 아니고 네. 내신 국어 성적과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국어 네네. 공부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중학교 때 국어 100점이 나오면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 나오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도 문법 문제가 항상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문법을 깊게 공부해 놓으면 네. 중학교 내신 국어에서도 100점이 뜰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시험 문제가 영어처럼 영문법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주면 국문법을 할 필요가 없는데 네네. 내신에서도 아주 치밀한 국어 문법 문제가 나오고 네.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더더욱이 치밀한 내신 국어 문제가 나오고 네네. 수능에서도 국어 문법 문제가 5문제나 나온단 예, 말이에요. 예. 국어 문법을 내가 통달해 놓으면 네. 중학교 내신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엄청 되죠? 네. 고등학교 내신에 도움이 되죠? 고등학교 내신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게 문법이거든요. 문학은 정말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문학 독해력을 키우는 거 이외에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국어도 비문학이라는 거에 범위가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유일하게 우리가 내신 국어와 예. 수능 국어에서 범위가 존재하는 영역은 문법 5문제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문법의 중요성이 변별 면에서는 상위권들한테는 너무 중요한데 문법을 그래서 중학교 때는 반드시 익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3 끝날 때까지 문법을 뱅글뱅글 돌리면 네네. 이게 이제 수능 국어에서 가르쳐 본 사람의 이제 노하우인데 네네. 그 80분의 국어 45문제를 푼다는 게 극한력입니다. 극한. 정말 그 지문을 보시면 야 이거를 어떻게 80분에 읽고 다 풀어 예. 라고 하는데 5문제의 문법만큼은 시험 범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정확성을 높이고 속도를 5분에서 10분 정도만 줄여줘도 비문학하고 문학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엄청 확보가 돼요. 막판에. 네. 그러면 문법으로 책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그냥 아무 문법책 보시면 돼요. 상관이 없어요? 네, 그 편집 잘 돼 있고 네. 추천해준다 그러면 문법책은 중학교 1학년이 보든 고등학교 3학년이 보든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용 문법책 이런 거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문법책은 영문법하고 달라서 우리말로 된 거잖아요. 예, 예. 가장 자세한 게 제일 좋고 예. 가장 최고의 교본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어문규정집이에요. 아, 네네. 그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이 거기서 출제를 되게 많이 하세요. 어휘로 여쭤볼게요. 네, 어휘는 문학적인 어휘, 예. 예를 들어서 국어적인 어휘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 어휘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에서 국어나 사회나 이런 과목을 공부할 때 등한히 하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국어적인 어휘, 은유법이 뭐고, 뭐 화류법이 뭐고, 그 다음에 국어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사변적이 뭐고, 뭐 지양한다, 지향한다 이런 거는 국어책의 용례가 엄청 많이 나와요.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로 언어적인 어휘는 해결이 된다. 그렇다면은 언어적이지 않은 지식적인 어휘.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비문학 공부할 때 뭐 세계상에서 가장 뭐 쉬운 네네네. 그런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읽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익숙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휘는 비문학 문제를 많이 풀거나 예. 그런 독서 중에서도 뭐 철학이나 경제나 네. 법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네.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민법책 정도는 한번 쭉 보시는 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시간이 있는 예. 아이들은. 근데 그 시간을 잘 못 내긴 하겠지만 네. 철학 같은 경우는 이제 자꾸 두꺼운 철학책을 읽어서 네. 철학자들이 쓰는 표현들 그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국어 사전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학교 공부하면서 국어 시간에 거의 해결이 되고 국어 시간을 충실히 하는 걸로 언어적인 어휘는 됐다. 비언어적인 지식적인 어휘는 학교에서 수학이든 과학이든 사회든 공부할 때
성실히 공부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어느 정도 내가 독해력이 되는 애들은 수능 기출 문제를 풀면서 네. 그때 답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네. 거기 나오는 내용들이 헷갈리면 네. 좀 네이버도 쳐보거나 GPT 돌려보거나 해서 그게 무슨 말인지를 많은 국어 선생님들이 답을 맞추는 연습을 시키는데 그러면 그 문제는 풀고 넘어가요. 유사한 지문이 나오면 다음번에는 한 번 봤기 때문에 유리해져야 되는데 답 맞추는 데 집중을 해버리면 이 지문을 읽었는데 이 지문 내용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답을 맞추는 노력은 한 50% 하는데 50%는 이 글이 무슨 내용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거기서 오의력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 나온 김에 2028 대입개편으로 달라지는 국어 학습에서의 포인트를 한 번만 더 짚어주시면. 2028 대입에서 지금까지 고2하고 가장 국어에서 달라지는 점은 문법입니다. 문법은 과거에는 내가 자신이 없으면 화작으로 피해갈 수가 있었는데 네. 문법은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네. 이 5문제의 정확성과 속도를 줄여주는 게 문학하고 그 비문학을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거고 네네. 항상 한두 문제 정도는 10문제 중에서 문법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 고1 때도 문법이 나온다. 그래서 문법 공부를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1에는 시작을 하고 네. 이거를 고3 때까지 놓지 않고 있다 그러면 네. 11점은 맞고 들어가는 거다. 네. 여기서 이제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클 거고요. 두 번째는 출제 경향이 어떤 과목을 공부했기 때문에 유리한 과목에서 비문학을 출제 안 하려는 시도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교과서 네. 과정 내에서 출제하겠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생물 유전에 대한 문제가 나와버리면 과거에는 많이 나왔는데 최근엔 잘 안 나왔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그건 생물을 선택한 아이가 그 지문을 읽을 때 월등히 유리하잖아요. 최근의 경향을 보면 어느 과목을 선택한 아이가 특히 유리한 문제는 모의고사에서 나오는데 네. 수능에는 잘 안 내는 경향이 있어요. 네. 아예 교과서에 없거나 네. 있다 그러면 다 배웠을 것 같은 데서 나오는데 네. 통사 통과가 네. 공통 과목이 됐기 때문에 네. 국어 비문학 지문에서 제재로 나올 수 있는 파트가 예. 통사 통과에서 다뤘던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통사 통과를 열심히 공부해 놓는 게 국어 비문학 지문에 나오는 제재와 어휘를 익숙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고 통사 통과를 열심히 한다는 건 중학교 때 그 과목을 교과서를 네, 열심히 중학교 한다. 때 사회과학을 열심히 하면 통사 통과의 70%가 해결이 되고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통사 통과를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공부하면 예. 비문학을 공부하는데 대비가 많이 돼요. 그 내용을 보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통사 문제 푸는 데는 괜찮은데 네. 요 내용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돼. 네. 그럼 네이버를 치면 이만큼 설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구나 라고 하면 머릿속에 좀 더 남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네. 네. 도움이 될 거고 오늘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국어에 대한 가이드 그리고 2028 대입개편으로 달라지는 포인트 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 핵심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